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무효란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뭘 갖추지 못해서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경우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 또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취소를 한번 봐보세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걸 뭐라고 해요? 취소. 자, 무효 취소 이제 정의 끝났죠? 끝났죠? 이제 무효 사유가 어떤 게 있으며 취소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그 개념에 대한 개념에만 잡아놓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게 사과란 말이에요. 다 썩었죠? 자, 다 썩은 사과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버리면 되죠? 자, 보세요. 일부만 썩었죠? 그러면 일부만 썩은 사과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뭐 어떻게 해? 여러분은 썩은 부분 도려내고 그럼 이 부분 버리죠? 나머지는 먹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요, 일부가 사과 썩었잖아요. 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그럼 봐보세요. 사과가 일부가 썩었다면 이 일부가 썩은 사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는 먹을 것이냐? 아니면 기분 나쁘고 다 버려버릴 것이냐? 문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요 사과를 법률행위라고 봐보세요. 자, 이 썩은 부분이 무효사유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에 전부가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있죠. 그잖아요. 근데 저는 다 버렸죠. 저는 그러면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있어도 저는 전부를 무효로 처리해버린 거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썩은 부분만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부만은 무효라고 나머지는 먹었잖아요. 나머지를 유효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데 법률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전부를 무효로 처리했죠. 근데 여러분은 일부를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유효로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이미 벌써 제가 원칙이래요. 제가 원칙이래요. 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법률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있어도 원칙이 뭐라고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부 무효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외적으로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뭐로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뭐 간단한 건 뭐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일은 없겠죠? 자, 이처럼 봐보세요.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취소. 그러면 취소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임상 취소 사유는요. 자, 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제한 능력.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차고 있었죠. 차고. 또 뭐가 있냐면 사기, 강박.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취소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자, 그런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라고요. 자, 여기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좀 정리해 줄게요. A와 B 사이의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근데 이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뭐에 의해서? 사기는 취소사유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죠. 그럼 이 법률행위를 봐보세요.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뭐라고요? 자, 이 법률행위를 그러면 취소를 했어요. 요 취소 법률을 취소를 해버렸죠. 그럼 이 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취소돼버린 법률행위 아니에요.
취소된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취소된 법률행위와 취소라는 표현은 다 다른 거예요. 의미가. 아직 취소 전의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이해됐죠? 취소를 한 이후의 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취소된 법률행위. 그러면 이 취소된 법률행위 유효이죠. 그러면 취소를 해보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유효하게 성립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 상태로 되돌리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취소. 그러니까 법률행위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된 법률행위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면 취소된 법률행위 결국에는 무효인 법률행위 아니에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가 지금 여기는 헷갈려요. 이 용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취소, 취소된 법률행위. 이 용어가 헷갈려요. 이 헷갈린 걸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취소하기 같은 거 다 공부했을 때 이걸 바로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런 정도 확인하고요. 취소 쓰는 법률의 주인은 우리가 취소를 공부를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려고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넘겨보면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이 무엇이며 기한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 설명 단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그럽니다. 갑이 을에게 금을 무산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뭐라 불렀죠? 의사표시. 그러면 이제 갑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네요. 자, 금으로 무사로 준다는데 을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한다. 그러면 이 계약은 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계약이죠. 무슨 계약? 증여계약. 자, 봅시다. 이제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지금 증여라는 법률에 성립했죠? 언제 성립했냐면요. 2017년 4월 1일 이날 성립을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때 갑과 을 사이에 4월 1일 날 증여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요 갑에게 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성립했다면 언제 이 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을이 갑에게 금을 달라고 요구하려면 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해야만 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언제 법률 효과가 발생하냐 이 소리 아니에요? 법률에 성립했다면 이 성립한 법률행위는 언제 법률 효과가 발생하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의 법률행위가 적법력에 성립했잖아요. 성립하면 성립과 동시에 뭐라고요? 성립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아, 그렇구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성립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 거구나. 그래서 4월 1일 적법력이 성립했다면 4월 1일 날 을은 갑으로부터 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이 소리죠. 성립과 동시에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두 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봐주세요. 갑이 이렇습니다. 건물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서를 붙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했죠. 이걸 우리는 뭘로 불렀죠? 의사표시.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 있는 거죠. 자, 을이 좋다라고 의사표시 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행위죠. 계약입니다. 이게 증여잖아요. 그러면 지금 둘 사이에서 증여라는 계약이 성립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럼 언제 성립했냐? 4월 1일 날 성립했다고 합시다. 언제 성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4월 1일 날 여처럼 증여계약 성립하면 성립하자마자 성립과 동시에 을은갑에게 건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준다라고 했죠. 4월 1일 날 증여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성립하자마자 을은갑에게 건물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건 못하죠. 그러면 을은 언제 갑에게 건물 달라고 할 수 있죠? 시험 합격했을 때 비로소 건물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봐봐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비로소 건물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비로소 이때 효과가 발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래야 발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성립했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험 합격해야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 또 봅시다. 갑이 이럽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 단서 붙였어요. 나의 철천전수, 병이, 죽음이야. 라고 의사표시했죠. 을이 좋다라고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방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둘 사이에서 증여라는 계약이 성립한 모습 맞죠? 언제 성립했냐? 4월 1일 날 성립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을은 성립하자마자 성립과 동시에 바로 갑에게 건물 달라고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언제 건물 달라고 할 수 있죠? 병의 사망이죠? 병의 사망해야만 비로소 건물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때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법률행위는 봐보세요. 제가 성립하면 성립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봐보세요. 성립했지만 성립과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험 합격에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고 여기는 병이 사망에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럼 여기는 성립했으나 성립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건 분명히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갑의 의사표시를 분석해 볼게요. 이게 첫째 사례를 가지고 둘째 사례. 자, 우리가 의사표시랑은 이렇게 배웠죠. 의사를, 내부적 의사를 외부에 표시함으로 인해서 의사표시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자, 갑의 의사표를 분석해 본다 그랬어요. 요 갑의 의사표를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갑은 봐보세요. 요 을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요 1번 사례에 무상으로 줄 의사가 있죠. 요 무상으로 줄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건 맞죠? 뭐 의사 표시가 존재하네요. 자, 이 갑은 봐보세요. 합격하면 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외부에 표시했죠? 표시했잖아요. 그럼 또 의사표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요 갑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의 의사표시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결합해서 한 개의 의사표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건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의사표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제 설명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연출을 갑니다. 지금 춘향전을 연극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연극 무대에 올려야 돼요. 그러면 캐스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향단이를 캐스팅했습니다. 근데 춘향이를 캐스팅 못했어요. 향단이는 캐스팅했는데 춘향이는 캐스팅 못했어요. 그렇다면 연출관 여러분께서 이 춘향전을 무대에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춘향이는 캐스팅했는데 향단이는 캐스팅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춘향전을 무대에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이건 가능해요. 춘향이가 있으니까. 춘향이 혼자 모노드라마 하면 되잖아요. 올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춘향이와 향단이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춘향이가 주인공이고 향단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그것처럼 봐보세요. 지금 갑의 의사표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의사표가 존재하는데 갑과 사이에 지금 증여라는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러면 이 증여라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의사표가 뭐예요?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아니에요? 그럼 무상으로 주겠다는 이 의사표를 우리가 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종이라고 봐야죠, 종. 주면 이거 종으로 봐야 되죠? 그럼 이게 종된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종된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만약에 이 갑과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했는데 요 종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성립과 동시에 효과가 생겼겠죠? 맞죠? 그러면 이 종된 의사표시가 지금 효과 발생을 못하게 만들고 있죠? 효과 발생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의 법률이 성립했으나 이처럼 법률 효가 있잖아요. 하나의 법률에는 성립했지만 이 법률 효과입니다. 효과를 지금 제한하기 위한 종된 의사표시가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이죠? 지금 여기 봐보세요. 요 종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게 종된 의사표시 부분 아니에요. 이게 없었다면 성립과 동시에 효과가 생겼겠죠. 요 종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성립과 동시에 효과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 종된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 효과를 생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와 같이 법률이 성립했을 때 법률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종된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하죠? 그러면 법률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이 종된 의사표시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불러요? 부관이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부관. 우리가 부관이라는 건 줄여놓은 말이에요. 부가된 약관. 뭐라고요? 부가된 약관. 부가가 뭐냐면 덧붙여진단 말이에요. 덧붙인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지금 덧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덧붙여놓은 약정 아니에요? 덧붙여놓은 약정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부관. 아, 그렇구나. 부관이라는 것은 이처럼 법률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요 종된 의사표시를 뭐라 그래요? 부관. 부관. 그러면 요 부관의 종류가 우리 민법 총칙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관이 조건이며 어떤 부관이 기한인지 요 정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시험 합격 이 부분이 부관 맞죠? 병의 사망 이 부분이 부관 맞잖아요. 이게 부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을은 봐보세요. 공인 중개사 시험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하죠. 그러면 을은 합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 합격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건 불확실한 사실이죠. 아니에요? 맞죠? 자, 보세요. 밑에 보세요. 병의 사망이잖아요. 병은 무조건 죽죠. 병은 무조건 죽습니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안 죽는 경우 있어요? 아니, 사람이 안 죽는 경우가 있냐고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죽잖아요. 그럼 병의 사망 사실은 무조건 죽으니까 이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분명히 확실하죠. 그럼 우리가 부관을 가만히 보니까 예자는 상내 성체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부관이 있죠. 그렇잖아요. 장내 성체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부관도 존재하죠. 안 그래요? 예자는 장내 성체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 있는 반면에 장내 성체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부관도 있잖아요. 이때 장내 성체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조건이란다. 장내 성체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우리는 뭐라 한다? 기한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관이란 것은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입니다. 법률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종된 의사표시를 우리가 부관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종된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래요? 부관. 그러면 이 부관의 종류가 하나는 조건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관을 조건이라며 어떤 부관을 기한이라 할 거냐는 거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장내 성취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부관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는 어떤 경우는 장내 성취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부관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이때 장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우리는 조건이라 하는 거고, 장내 성취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부관을 우리는 뭐란다? 기한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관을 조건이라고 어떤 부관을 기한이라고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장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조건. 확실하면요? 기한. 그렇게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사실인지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불확실한 사실이면 뭐라고?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확실한 사실이면 기한,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게 조건, 기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 자, 여러분이 지금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습니다. 걔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합시다. 곧 있으면 걔네들이 기말고사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랬어요. 여러분 엄마가 지금 학생인 여러분 자식한테 그럽니다. 이번 기말고사에 1등하면 뭐라고요? 기말고사에 1등하면 게임기 사준다고 그랬어요. 게임기 사준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건일까 기한일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기말고사에 1등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은 기말고사에 1등할 수 있죠. 1등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기말고사에 1등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럼 뭐라고 한다? 조건. 됐습니까? 자, 여러분 자식이 미성년자입니다. 자, 엄마가 지금 미성년자한테 이럽니다. 너가 성년이 되면 뭐가 되면?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 사줄게 그랬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건 조건이냐 기한이냐는 거야. 그러면 성년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년은 언제죠? 만 19세. 우리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20세가 아니라 한 살 내려졌어요. 만 19세부터 성년이에요. 그러면 만 19세. 이건 확실해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러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그렇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처럼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이걸 조건이라는 거고, 이처럼 장래 성취 여부가 확실하면 우리는 뭘 한다? 기한이라 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구나. 장래 성취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 부관은 우리는 기한이라 표현한다면,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그거는 우리는 조건이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이 사망하면
그럼 병은 무조건 죽는다는 거죠. 그럼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한이라는 거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뭐란다? 조건이란다. 불확실하니까. 이제 조건, 기한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가 이게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쉬운 얘기를, 이 쉬운 내용들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내용들을. 확실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시험 합격은 불확실하니까 조건이 되겠죠. 여기 병의 사망은 확실하니까 기한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봐보세요. 요 법률에는 조건이 붙어 있죠. 여기는 법률에 기한이 붙어 있죠. 지금 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걸 한자로 쓸게요. 달 부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란 말 있잖아요. 달 부자 한자입니다. 이게 달 부자.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한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이게 부란 말은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부란 말이 붙어 있는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어떤 부관을 조건이라고 기한하는 건지 언제든 여러분은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확실하면 뭐로 가면 돼요? 무조건 기한으로 가시면 돼요. 불확실하면요, 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기한이 도래를 했어요. 도래했죠? 도래하니까 효력이 발생을 했어요. 기한이 도래하니까 효력이 소멸했어요. 자, 기한이 도래하니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시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시기. 기한이 도래하니까 효력이 소멸하죠. 이걸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종기 말 들어보셨죠? 자, 시기란 건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한 때를 시기라고 하는 거고,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잖아요. 그 시점을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기, 종기 아셨어요? 자, 보세요. 기한 도래 시기가, 봐보세요. 기한 도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확정기한. 뭐라고요? 확정기한. 기한 도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불확정기한. 기한 도래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요? 확정기한. 기한 도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확정기한. 자, 말로 설명할게요.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 사줄게. 만 19세. 기한 도래 시기가 정해져 있죠? 무슨 기한? 확정기한. 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 줄게. 우리 집 개는 죽죠? 그럼 기한 맞죠? 무조건 죽으니까. 언제 죽어요? 몰라. 그러면 기한 도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죠? 무슨 기한? 불확정 기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표현들은 아니잖아요. 기한 도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확정 기한. 기한 도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불확정 기한. 자, 일단 기한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일단은 확실해야 되죠.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러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건을 성취했어요. 성취하니까 이 법률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조건을 성취하니까 이 법률효과가 소멸을 합니다. 조건을 성취하니까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조건을 성취하니까 법률효과가 소멸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정지조건. 무슨 조건이요? 자, 조건을 성취하니까 이 법률효과가 소멸합니다. 이런 조건을 해제조건. 자, 그러면 정지조건, 해제조건 예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여기 봐보세요. 자, 공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을 무산으로 주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시험 합격 전이에요. 합격 전이죠. 어른 가백에 건물 달라고 할 수 없죠. 합격 전에 건물 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럼 법률효과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합격하면 건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효과 발생하잖아요. 그럼 합격률은 불확실하죠. 그럼 이건 조건 아니에요. 불확실한 건 조건 맞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조건을 성취한 건 맞죠? 성취하니까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자,
갑이 을에게 매달 100만 원 준다. 매달 1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시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합격이에요. 합격하기 전이라면 을은 갑으로부터 달달이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달 합격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매달 100만 원 받고 있었죠. 합격을 하면 더 이상 100만 원 못 받죠. 효력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합격했죠. 합격률은 불확실하니까 조건 맞잖아요. 그럼 합격했다는 거죠. 조건 성취한 거죠. 그럼 더 이상 100만 원 받아 못 받아? 소멸해버리죠.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여기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조건을 성취하면 법률과 소멸하잖아요. 무슨 조건?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일단은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조건 성취입니다. 자, 성취를 딱 기준 놓고 성취 전이에요. 성취하고 난 이유를 따로 놓고 봅시다.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정요건 봐보세요. 합격 전에는 을은 갑에게 금을 달랄 수 없죠.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죠. 그러면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죠? 맞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요 조건 존재 자체는 봐보세요. 합격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지금 효력 발생을 못하게끔 정지시키고 있죠. 이 조건이 지금 효력 발생을 지금 정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효력 발생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제 조건 봐보세요. 자, 을이 합격하기 전이라면 갑으로부터 매달 달달이 100만 원씩 받고 있었겠죠. 그럼 효력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발생하고 있었는데 합격하게 되니까 이 법률과가 소멸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 조건은 봐보세요.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아니에요? 요걸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소멸시키는 뭐라고 그래요? 해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해제 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효과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 이 효과를 소멸시킨다고 해서 해제 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은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확실해야 된다, 불확실해야 된다. 불확실해야만 조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알았죠. 근데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더라. 그럼 뭐로 연결하면 돼요? 무조건 정조건 이렇게 가면 돼요. 인데 효력이 소멸하죠. 그럼 무조건 뭐로 가면 돼요? 해제조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써볼게요. 어려운 말로.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있어요. 자,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랬죠. 그럼 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는. 그럼 이거 이런 소리 아니에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지금 이 동산에 대해서 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 매매 계약에 뭐가 붙어 있다? 소유권 유보가 붙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부라고 그랬으니까 동산에 매매가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소유권 유보가 붙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유보가 뭐예요? 유보. 여보도 아니고. 유보. 뒤집어 봐요. 보유가 아니고 보류라고 표현하죠. 뒤로 가면 류라고 쓰잖아요. 보류. 그럼 보류가 뭐예요? 남겨둔다. 미루어 놓는다. 남겨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 소리 아니에요. 소유권 유보란 말은 소유권을 남겨둔다는 얘기죠. 매매니까 매도인 있고 매수 있는데
소유권 유보라는 건 소유권을 남겨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랬더니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누구한테 남겨둔다? 매도인한테 남겨둔다. 그러면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이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소유권 유보의 의미예요. 소유권 유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남겨둔다.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언제까지? 대금 완납 전까지. 그러면 대금 완납하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소유권 유보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할 수도 있고 완납하지 못할 수도 있죠. 거지되면 완납 못해요. 맞죠? 그러면 대금 완납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해요? 거지되면 못하잖아. 그럼 확실해, 불확실해요? 이게 조건 아니에요. 그럼 조건 맞죠? 그러면 대금 완납했어요. 그러면 조건을 성취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수인이. 그러면 소유권 취득은 발생이에요, 소멸이에요? 취득이 발생이잖아요. 조건 성취니까 효력이 발생했네. 그럼 무슨 조건이나 표현해야 된다? 무슨 조건? 그래서 동산의 소유권 유보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시험에 나왔던 시험 지문 아니야. 27회 때 나왔던 시험 지문. 동산의 소유권 유보 매매는 정지조건부다. OX, O잖아. 이게 정지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정지조건이 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잘 들어보세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약정을 해놨어요. 건축 허가 있죠. 허가를 얻지 못하면 이 매매를 무효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허가를 얻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정조건이니까 해조건에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을이 지금 소관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신청하면 허가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허가 여부 자체는 확실, 불확실? 그러면 조건이죠. 그렇잖아요. 허가를 얻지 못했죠. 허가 얻지 못하면 무효한다고. 허가를 얻지 못했죠. 그러면 조건 성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취했어. 무효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매매가 효력이 없어진 거죠. 무효니까 발생, 소멸. 소멸이잖아. 그럼 무슨 조건? 그래서 이것은 불허가를 뭐라고요? 불허가를 해제 조건으로 한 해제 조건부 매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시험 지문이에요. 19회 때 나왔던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쉽게만 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분석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조건인지 해조건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조건이라는 표현을 보면 정지조건, 해조건을 썼다라면 일단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반드시 불확실해야 되죠. 불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취한과 효력이 발생을 해.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정지조건. 성취한과 효력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봐보세요. 그럼 여기는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여기 해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이제 부란 말이 무슨 뜻일까지 알았죠? 그러면 봐봐요. 원래는 이처럼 하나의 법률행위 이렇게 성립을 했어요. 성립하면 이처럼 성립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 하나의 법률행위가 지금 성립을 했는데 요 효과를 제한해서 여기다 뭘 붙여놨어요? 덧붙여 놓은 게. 이게 부관 아니에요. 효과를 제한하려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체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 요 조건을, 기한을, 요 부관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법률행위에는 요 조건과 기한이라는 이 부관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제가 부관을 뭐라고 적어 내려줬어요? 종된 의사표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법률에는 뭘 요소로 이루어져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법률은 당사 의사에 근거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적 초청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효과 발생을 좀 나중에 나오게 하고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러면 요 부관은 법률행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없다? 요게 원칙인 거예요. 아셨어요? 법률행위에는 이 조건과 기한이라는 부관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게 원칙인 거야. 왜? 부관이 의사표시 일부잖아요. 부관이 종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일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법률행위는 이런 조건을 붙이게 되면 공익을 했죠. 그럼 붙여서는 안 되겠죠. 안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신분행위입니다. 신분행위에는 여기에는 조건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는 거야. 왜? 공익을 해치니까. 자, 우리가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로 이루어집니까? 한 개로 이루어진 이런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에게 너무 불이익할 우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있죠. 상대방 뭐가 있다고요? 동의했다라면 이건 붙여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자, 어음행위가 있어요. 무슨 행위? 자, 어음행위는 우리가 거래 안전성을 위해서 정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형성. 그러면 기껏 봐보세요.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조건 자체가 확실해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잖아요. 어음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음의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래 질서를 완전히 해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음행위는 조건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요 말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단독행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을 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 조건 붙여버렸죠. 그러면 이 법률이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인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그 법률은 전부가 무효인 거예요. 올해 시험 났던 시험 지문이잖아요. 28회 때. 28회 때 출제한 지문 아니에요. 이 28회 때 출제한 지문 또 소개해 줄까요? 이걸 채무 면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단독행위거든. 그럼 동의 있으면 조건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시험 나왔던 시험 지문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지문들이 출제된 것들이 아니에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 조건 붙여버리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이 말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썼죠. 저당 설정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X. 5가 된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개념적 정의들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법률행위에는 부관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10명이 있다면 3명은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10명 중에 3명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럼 법률이 이 3개가 안 된대. 요 3개 안 된대. 그럼 나머지는요? 다 돼. 이 소리 아니에요? 요거 빼면 나머지는 다 돼. 이 말 아니에요? 자,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함으로 성립한 게 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봐보세요. 조건을 붙여서 계약하자고 요청했죠. 여러분한테 조건을 붙여서 계약하자고 요청했잖아요. 여러분 싫어. 그럼 나 안 해. 그럼 계약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계약 성립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승낙이 있으면 비로소 계약 성립할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런 거예요. 조건 붙여서 계약하자고 그런 거야. 조건 붙여서 계약하자고 그랬어. 여러분 하기 싫어 그렇게는. 그럼 나 안 해. 그러면 계약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하나의 계약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승낙 있으면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언제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건을. 왜 계약을 언제나 조건 붙일 수 있는지 알겠어요? 계약 자체가 반대방에서 일체야만 성립하잖아요. 제가 지금 조건을 붙여서 계약하고 싶은데 조건 붙여서 계약합시다라고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싫잖아. 그럼 나 싫어. 그러면 계약 성립할 수 여지 있어 없어요? 절대 계약 성립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반드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비록 계약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조건 붙여서 계약하자는데 여러분 승낙이 있었어. 왜 이걸 못하냔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시험 났던 시험 지문이었어요. 저당호 설정에 조건 붙일 수 있다 라고 중요시험에 시험 지문을 딱 낸 거예요. 아, 이놈의 책에는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거든.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아니, 상쪽 생각해 보세요. 요게 조건 못 붙인데, 요 세 개가 조건 못 붙인데, 그럼 법률에 이 세 개만 있어요? 무수히 많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를 못 한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에 지금 저 계약이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 계약이 여기에 조건 붙일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판단을 여러분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왜 이런 판단을 못 하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사고체계를 잡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법을 공부할 때 사고체계 자체를 그렇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1번, 2번, 3번은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1, 2, 3 안 되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요. 저한테 1번 하지 마. 2번 하지 마. 3번 하지 마. 라고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 2, 3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지금 설명 이해됩니까? 이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고가 필요한데 그런 사고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웠다는 소리만 해요. 안 배웠다. 난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럼 언제까지 그 모든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가르칠 수가 있나 우리가.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런 유연한 사고체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 우리가 생소한 내용이 나올 수 있죠. 나오더라도 내가 공부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추론해서 이게 OX에서 판단해서 눈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 해결해낼 테니까. 그것들을 키우느냐 키우지 못하느냐가요. 시험장에서 합격 불합격이에요. 합격 불합격. 완전히 갈라져요. 그걸 키우신 분들은요. 아주 좋은 점수로 합격이에요. 80점 넘어요. 무조건. 그런 분들은 80점 넘습니다. 그래서 민법 절대 어렵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쉽게 시험 시간에 민법 쉽게 풀고 나와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맨날 암기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탁탁탁탁 틀어서 그동안에 봤던 내용과 좀 다르게 지문을 변형 딱딱딱 틀어서 변형해서 문제 내보잖아요. 배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전혀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황당해져 버려요. 이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나와요. 그리고 머리에 멘붕이 일어나 버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나와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 어떤 형태 문제가 나와도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합격을 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을 막연하게 합격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100% 합격하기를 바라요. 100%. 그럼 100% 합격하려면 100% 합격하게끔 공부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꾸 그래서 제가 용어 설명할 때 그냥 주먹구시로 용어 하나 딱 설명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논리적으로 접근시켜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게 필요해요. 제가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 생각과 똑같이 맞춰야 돼. 아바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돼가지고 제가 다닌 대로 다녀야 돼요. 제가 다닌 대로 다녀야만 그럼 어느 순간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사고 체계 자체가 제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바라보면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제 말 이해됐죠? 근데 제가 조금 그래도 민법 조금 알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아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조금 아는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논리 체계를 세워서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단순한 암기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내가 이거 왜 암기해야 되냐고 그래요.
밤에서 보면 암기 되는 거고, 아니 이거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체계를 잡은 사람은 막 단순히 암기시키는 강의 들으면요 짜증나 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강의를 절대 못 들어요. 왜? 이미 자기는 그보다 한 단계 이미 건너뛰어 있거든.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나중에 시험 나가서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지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포시 신압으로 민법 총칙까지 끝났죠.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물권법 남았잖아요. 그 계약법.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물권법, 계약법 있잖아요. 우리가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이라는 권리가 8가지 종류가 있어요. 8가지. 그럼 최소한 민법 공부하신 분들이 소유권이 대체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점유권이 어떤 권리인지, 지상권이, 지역권이, 전세권이 어떤 권리인지 알고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그냥 맨날 쓰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게 어떤 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건 공부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방식인 거예요. 최소한 어떤 거, 지상권이라는 게 대체 어떤 권리이며 지역권이라는 게 어떤 권리이며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 관한 내용들을 살피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내용을 들여다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전혀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우리는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봤는데도 분명히 봤는데 답을 못 찾아. 그런데 봤는데도 답을 못 찾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11월 12월을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만 해놓자. 그걸 바탕으로 11월 달에 기본서 들어가면 훨씬 더 기본서 읽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걱정 놓으시고요. 아셨죠? 이게 지금 11월 12월 달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공부 많이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동영상 딱 한 번만 오늘 처음 뵌 두 분 있잖아요. 앞에 강의했던 것들 동영상 있을 거 아니에요. 민법. 그걸 혼자서 좀 들어주세요. 안 했던 거. 거의 용어 설명들 했으니까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또 한번 해보시게요.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